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조상을 주장합니다. 1000년 전 이 땅에 있던 거대한 나라 키예프 루스. 러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는 모스크바가 아니었습니다. 키예프였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모스크바는 이 시절에 이름조차 없는 숲속 벌판이었습니다.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세기 동유럽은 슬라브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 땅이었습니다. 통일된 나라도 없고 강력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부족끼리 싸우고 약탈하고 다시 싸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땅의 북쪽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람기아인.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바이킹 계열의 전사이자 상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되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네프르강. 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흑해에 닿고 흑해를 건너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가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북쪽의 모피, 꿀, 밀랍, 누에를 콘스탄티노플에 가져가면 비단, 향신료,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바랑기아인들은 이 교역로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862년경 류리크라는 이름의 바랑기아인 수장이 노브고로드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키예프 루스 왕조의 시조입니다. 류리크가 죽은 뒤 그의 후계자 올레크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882년 올레크는 키예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곳이 루스 도시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루스. 이 이름은 원래 바랑기아인, 즉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하필 키예프였을까요? 드네프르강 중류에 위치한 키예프는 북쪽의 발트해와 남쪽의 흑해를 잇는 교역로의 정중앙이었습니다. 강 위의 절벽에 자리 잡아 방어에도 유리했습니다. 주변 평야는 비옥해서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교역, 방어, 식량. 나라의 수도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올레크는 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주변 슬라브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군대를 보냅니다. 전쟁이자 협상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고 유리한 교역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이 북쪽의 전사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키예프 루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바이킹이 슬라브 부족들의 땅에 들어와 강을 따라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유럽 최대의 국가로 성장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체성. 그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 블라디미르 대공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키예프 루스의 대공이었습니다.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부족마다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슬라브 토착 신앙, 각종 다신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인데 하나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블라디미르가 여러 종교의 사절단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절이 왔습니다. 술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블라디미르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루스의 기쁨이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다. 유대교 사절도 왔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땅은 어디에 있소? 사절이 답합니다. 예루살렘이었으나 신이 노하셔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말합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민족의 종교를 왜 따르겠소? 이 일화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의 최종 선택은 분명합니다. 988년 동방 정교회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동로마 황제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교회를 받아들이겠다. 대신 황제의 누이 동생을 아내로 달라. 당시 동로마 황제의 누이와 결혼한다는 것은 유럽 최고의 가문과 혈연을 맺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로마 황제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야만인에게 공주를 줄 수 없다고. 그런데 마침 제국 내부에서 반란이 터졌습니다. 황제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6천 명의 바랑기아 전사를 보내 반란을 진압해줍니다. 대가로 공주를 받아냅니다. 무력과 외교를 동시에 쓴 겁니다. 정교의 수용 이후 키예프 루스는 빠르게 변합니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가 보급됩니다. 지금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쓰는 바로 그 문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생기고 성직자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법과 행정 체계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블라디미르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은 그의 아들 때였습니다. 야로슬라프 1세. 키예프 루스는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여러 공국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위에 대공이 있었고 1019년 야로슬라프가 바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시대에 키예프 루스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영토는 발트리에서 흑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넓은 나라였습니다. 야로슬라프는 루스카야 프라우다라는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동유럽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분쟁을 칼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키예프에는 성 소피아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를 본떠 만든 이 성당은 키예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로슬라프의 진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딸들이 유럽 전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엘리자베타는 노르웨이 왕비가 됐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헝가리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나 야로슬라브나는 프랑스 왕 앙리 1세와 결혼합니다. 프랑스 왕비가 된 겁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공주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왕 앙리 1세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나는 프랑스 공문서에 직접 서명을 남겼습니다. 키릴 문자로. 11세기 키예프는 파리보다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5만 명 이상, 교회 400개, 시장 8곳. 같은 시기 파리의 인구는 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실들이 키예프와 혼인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절 모스크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에 모스크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47년입니다. 야로슬라프가 유럽 최대 국가를 다스리던 시절보다 100년이나 뒤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숲속의 작은 요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역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전에 키예프는 이미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로슬라프 1세가 105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거대한 나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로슬라프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줍니다. 장남에게는 키예프를, 다른 아들들에게는 각각의 공국을 맡겼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형제가 협력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들이 서로의 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대공이 될 것인가? 키예프 루스의 상속 체계는 장자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서열 상속이었습니다. 대공이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물려받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지날수록 서열이 뒤엉킨다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사촌과 사촌 사이에 누가 먼저인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칼을 뽑았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 공국들 사이에 전쟁이 반복됩니다. 같은 루스끼리 같은 루스를 공격했습니다.
키예프의 대공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폴로베츠라는 유목민 부족을 용병으로 고용해 같은 형제의 도시를 약탈하게 한 공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타격이 겹칩니다. 키예프 루스의 번영은 콘스탄티노플과의 교역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합니다. 같은 기독교 도시를 십자군이 공격한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드네프르강 교역로의 가치가 급락합니다. 키예프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1169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동쪽 블라디미르 스즈달 공국의 안드레이 보골유프스키가 키예프를 공격합니다. 같은 루스 공국이 루스의 수도를 약탈한 겁니다. 안드레이는 키예프를 점령하고도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키예프가 더 이상 루스의 중심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국가였던 키예프 루스는 이제 이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수십 개의 공국이 제각각 움직이고 중심은 사라졌습니다. 이 틈을 노린 자들이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23년 칼카강 루스 공국들의 연합군이 처음으로 낯선 기병대와 마주칩니다. 몽골 정찰대였습니다. 칭기즈칸이 보낸 장군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끄는 2만 명의 기병이었습니다. 루스 연합군은 8만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스 공국들은 제각각 싸웠습니다.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거짓 퇴각으로 루스군을 유인한 뒤 포위 섬멸했습니다. 루스 연합군은 괴멸됐습니다. 사로잡힌 루스 곰들은 널빤지 아래 깔렸고 몽골 장수들이 그 위에 앉아 승리의 연회를 벌였습니다. 산채로 깔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더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정찰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안도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14년 뒤 그 바람이 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1237년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루스 땅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었습니다. 류잔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도시 전체가 불탔고 주민은 몰살당했습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대공은 전사했고 도시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북동부 루스 공국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240년 12월 바투의 군대가 키예프 앞에 나타납니다. 한때 유럽 최대의 도시였던 키예프. 성 소피아 대성당이 우뚝 솟아있던 키예프. 프랑스 왕비를 배출한 키예프. 몽골군은 파성추로 성벽을 부셨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키예프는 함락됩니다.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6년 뒤 교황의 사절 조반니 디 플라노 카르피니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200채도 안 되는 집만 남아 있었고 들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유럽 최대의 국가 키예프 루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키예프가 무너진 뒤 이 거대한 나라의 유산을 누가 가져가는가? 그 싸움이 100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키예프 루스를 파괴했지만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킵차크 칸국을 세우고 루스 공국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복종하면 살려두고 반항하면 밀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루스의 곰들은 칸에게 직접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사라이라는 몽골의 수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칸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 공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허락을 못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칸의 기분을 거스르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 공도 있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체제 아래서 키예프 루스의 옛 영토는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남서쪽부터 보겠습니다. 키예프를 포함한 남서부 지역,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이 지역에는 갈리치아 볼히니아 공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몽골 침공에서 비교적 덜 파괴된 이 공국은 한동안 버팁니다. 다닐로 왕은 교황에게 왕관을 받으며 서유럽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몽골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4세기에 이 공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흡수됩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이제 서쪽 강대국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북동쪽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이 있던 지역, 지금의 러시아 중심부입니다. 이 지역은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도시가 떠오릅니다. 모스크바. 1147년에야 역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작은 도시였습니다. 키예프가 유럽 최대의 국가를 이끌던 시절, 숲속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몽골 지배 아래서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몽골에게 철저하게 충성한 겁니다. 킥차크 칸국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루스 공국 하나를 대리인으로 골랐습니다. 징세대행자. 다른 공국들의 세금을 대신 걷어서 몽골에 바치는 역할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이 역할을 따냅니다. 다른 루스 공국이 세금을 안 내면 모스크바가 몽골의 이름으로 징벌에 나섰습니다. 같은 루스의 형제를 몽골 편에 서서 짓밟은 겁니다. 1327년 트베리 공국에서 반몽골 봉기가 일어났을 때 모스크바 대공 이반 1세는 몽골군과 함께 트베리를 공격합니다. 형제의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이반 1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칼리타.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걷어 몽골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기는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는 루스 전체의 세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얻습니다. 돈이 모스크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교회의 수장인 총 대주교자도 모스크바로 옮겨옵니다. 키예프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정교회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돈과 종교, 두 가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몽골에게서 한 가지를 철저히 배웁니다. 통치의 방식, 절대적 권위, 중앙 집권, 명령과 복종. 몽골의 칸이 모든 것을 지배했듯이 모스크바의 대공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든 성직자든 대공의 뜻에 거스르면 끝이었습니다. 240년이면 뼈에 새겨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1480년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마침내 몽골의 지배를 끊어냅니다. 킵차크 칸국이 내부 분열로 약해진 틈을 노린 겁니다. 이반 3세는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하나, 모스크바는 키예프 루스의 정통 후계자다. 둘, 모스크바는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이기도 하다.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오스만 제국에 함락됐으니 정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모스크바라는 논리였습니다. 제3의 로마.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가 1000년,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 이제 모스크바가 그 뒤를 잇는다.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루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름입니다. 원래 바랑기아인을 부르던 말에서 시작해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이름이 된 루스. 이 이름을 모스크바가 가져갑니다.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루스의 정통 계승자라고 선언하고 나라 이름을 러시아로 삼습니다. 러시아. 영어로 러시아. 이 단어의 뜻은 루스의 땅입니다. 키예프에서 시작된 이름이 모스크바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러시아. 원래 루스가 시작된 땅을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이 이름은 수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모욕적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이 세운 나라의 이름을 빼앗겼다.
루스는 키예프에서 시작됐는데 어느새 모스크바가 루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 러시아 입장은 다릅니다. 키예프 루스가 무너진 뒤 그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모스크바다. 정교회를 지켰고 몽골을 물리쳤고 루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은 우리다. 따라서 진짜 루스의 후계자는 모스크바다. 이 논쟁은 단순한 역사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루스인가? 이 질문은 곧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022년 2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연설에서 이 역사를 꺼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가 만들어낸 인공국가에 불과하다. 원래 러시아와 하나였던 땅이다. 1000년 전 키예프 루스의 역사가 21세기 전쟁의 명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푸틴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 침공 이후 키예프 루스의 옛 땅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남서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 이 땅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도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귀족들이 왕을 선출하는 체제였습니다. 의회가 있었고 귀족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습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서유럽적인 정치 감각이 스며듭니다. 도시에는 마그데부르크법이라는 자치권이 주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도시 주민이 스스로 시장을 뽑고 재판을 하는 권리였습니다. 키예프도 르비우도 이 자치권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정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톨릭과 정교회가 섞인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1632년에 세워진 키예프 모힐라 아카데미는 동유럽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서유럽의 학문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라집니다. 폴란드어, 리투아니아어와 오래 접촉하면서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슬라브어지만 수백 년이 지나자 서로 다른 언어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언어이듯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길을 걸은 겁니다. 북동쪽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정반대였습니다. 24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으며 전제 정치의 방식을 뼛속까지 흡수합니다. 차르라는 절대 권력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 의회도 없고 귀족의 권리도 왕이 허락하는 만큼만 존재했습니다. 이반 네제, 러시아 최초의 차르입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직접 때려 죽였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후계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차르의 권력에는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정교회 1세기였고 서유럽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봤습니다. 같은 키예프 루스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수백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된 겁니다. 한쪽은 서유럽을 향해 열린 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를 가두고 닫았습니다. 한쪽은 도시의 자치권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차르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한쪽은 권력을 나누는 전통이 생겼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전통이 굳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나라라는 푸틴의 주장. 하지만 1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답은 다릅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몽골이 이 땅을 갈라놓은 뒤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는 키예프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뒤 이름은 모스크바가 가져갔습니다.
땅은 폴란드가 가져갔습니다. 키예프 루스의 이름을 빼앗기고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 아래 놓인 이 땅.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위에서는 폴란드 지주가 억누르고 남쪽에서는 타타르 기병이 약탈하는 땅.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땅에서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들. 코사크.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